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호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은 CPI가 이제 뒤늦게 발표가 됐는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에 둔화된 물가 지수 때문에 이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더욱더 커졌는데요. 이제 12월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훈풍이 불면서 지금 지수 모두 다 상승세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안전 문제 불거진 테슬라 제외하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주 이슈로 보자면 엔트로픽과 구글이 파트너십을 확대한 점이 전반적으로 AI 반도체에 훈풍을 미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상을 밑돈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서는 사상 최초 47,000선을 넘어섰고요. 약 1%대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1.15%, 1%가 넘는 강세를 시현했고 또 주말 사이에 바클레이시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7,250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또 S&P 500은 0.79%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밤 사이에 또 주말 사이에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였던 세 가지 이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시장에 훈풍을 불게 만들었던 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즉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상당히 견조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이 전년 대비해서는 3% 상승했고요. 또 전월 대비해서는 0.3% 올랐는데 이 예상치를 각각 1%포인트 하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예상치를 각각 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근원 CPI의 경우에는 이 7, 8월 대비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 물가에서 한시름을 덜게 된 것이죠. 이 남은 10월과 12월 이 때문에 이 연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총 2회 그러니까 50bp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지금 시각 기준으로 97%가량으로 유력해졌습니다. 또 이어서 뿐만 아니라 물가 지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비 심리 관련 지표, 또 제조업 PMI 내부에서도 고용 관련된 세부 항목들이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는데요. 가장 먼저 이 소비자들의 경기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53.6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냈습니다. 또 거기에 제조업 경기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조업 10월 PMI가 52.2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만 문제는 이 세부 항목 중에서 고용 관련된 지표가 1포인트 이상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있고요.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 고용 불안도 남아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완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개별주 이슈도 강했는데요. 이 구글과 엔트로픽이 파트너십을 확대했다는 소식, 사실상 그 전거래일부터 주가에 반영되긴 했는데 이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재확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향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구글 AI 칩 TPU에 대해서 최대 100만 개를 엔트로픽 측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TPU는 현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 칩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구글의 AI 칩입니다.
이 엔트로픽이 또 뿐만 아니라 기존 AI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엔비디아도 2.25% 상승했고요. 또 TPU 개발의 핵심 파트너사 브로드컴이 2.86% 상승했습니다. 물론 알파벳 역시 2% 후반대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럼 과연 지난 금요일 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중에서는 이 과속 주행 모드 관련해서 안전 논란이 일었던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약 2%대 상승세를 보여준 엔비디아와 또 구글, 필두로 전반적으로 초록불, 상승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소비재가 부진한 소비 심리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빨간불, 하락불을 켰습니다. 더욱이 은행주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신용 위험을 보다 낮출 것이란 기대감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하락하는 빨간불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이 큰 4가지 테마성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날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양자 컴퓨팅도 그렇고 또 가상자산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 가운데 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IBM과 AMD 사이에서 이 양자칩 관련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소식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상용화를 더 앞당길 것이란 그런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실스큐가 강하게 올라섰는데요. 약 22% 상승했습니다. 이 나스닥 내 최고 등급 시장인 글로벌 셀렉트 그룹으로의 이전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나 유동성, 수익성 등이 높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가상자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관련주들도 이어서 강세에 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였던 M7 특징주들부터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목을 가장 이끌었던 건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3.4%,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락불 켰고요. 그 급락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달 초에 새롭게 배포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업데이트 버전에서 과속주행 관련된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교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 따라서 주행 가능한 최대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이 모드를 매드맥스 모드로 부를 정도로 상당히 안전성 관련해서 속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1.41%, 굉장히 여타 다른 M7 종목과 비슷하게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키방크가 목표 주가로 $300를 제시했는데 이 아마존의 AI 잠재력을 현재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아마존의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34%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시한 게 바로 $300고요. 또 이어서 애플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이 텍사스에 위치한 신규 생산 라인이 가동의 속도를 올리면서 AI 서버 출하가 계획보다 앞당겨졌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AI 서버는 이 팀쿡 CEO의 말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고요. 이어서 나머지 주요 대형주들 빅테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다음 주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0.59%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주요 은행들의 이 목표가 상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루이스트는 목표가 $880에서 $900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스티펠은 목표 주가 $900와 함께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면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관련된 소식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엑스박스 사업부에 관련해서 엄격한 수익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모아졌고요.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AMD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IBM이 양자 컴퓨팅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오류 수정 알고리즘에 AMD 칩을 활용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AMD는 7.63% 상승했고요. IBM 역시 약 8%의 강세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이 주요 테크주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5.96% 상승했는데요. 전일 장 마감 직후에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개인용 PC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디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이날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인텔은 0.31%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이날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요. 문제는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약 7%대 상승을 보였다는 점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아쉽게도 정규장에서는 상당히 상승폭이 제한됐었는데 이 예상을 크게 웃돈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사실상 정부 지원에 따른 일회성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또 파운드리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이날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상승폭이 상당히 아쉬웠던 인텔이었고요. 이어서 포드는 12% 급증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10억 달러가량 규모의 이 대규모 관세를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구나,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47% 내리면서 61달러 선 중반대에 걸쳐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해안에서 석유 시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원달러 환율 여전히 2원가량 오르면서 1,44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달에만 2% 넘게 추락했습니다. 현재 엔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현재로서 이 10월 들어서 봤을 때 엔화가 사실상 평가 절하 1위 주요 통화고요. 2위가 바로 원화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우리 원화도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도 1.8% 상승했습니다. 이날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이어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가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 가격이 하락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또 미국채 2년물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번 주 토요일이죠. 31일 에이펙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괄적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종전 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대표단이 정상들을 만나게 하기에 앞서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전 조율 성격으로 이 이틀간 회담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논의가 됐습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사실상 철회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대규모 대두구매를 재개함과 동시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밝혔고요. 이 수출 통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주들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보일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발언도 이어나갔는데요. 지난 25일 토요일 우리 시각으로 낮 시간대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한국 측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됐다. 그러니까 자신이 들이민 이 예산안을 한국 측이 합의해 주길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발언 이어나갔고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남북 경협주들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미국은 이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또다시 한 번 더 이어졌는데요. 이 유럽의 신용평가사입니다. 이 스코프 레이팅스가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AA- 평가는 지난 피치 그리고 무디스, S&P로 꼽히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등급보다는 2단계가량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전 협상 결과는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종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이어서 10월 28일 화요일 에이펙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10월 29일 수요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발언과 동시에 금리 인하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사실상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 시점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남길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중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대거 기다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가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실적 발표하고요. 애플과 아마존 역시 그 다음 날 이 장마감 후에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기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럼 과연 이 현장 분위기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또 에이펙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한 주입니다. 특히나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일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 현재로서는 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환율의 상단을 1,460원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한미 무역 협상이 관세 협상이 조금 더 순항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 움직임을 보일 만한 섹터들 우리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반도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큰 관건은 자동차 관세. 현재 25%가 과연 유럽과 일본의 1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지 여기가 과연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주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휘토류가 밤 사이에 또 상당히 주말 사이에 중국이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 휘토류 수출 통제로 상승을 했던 기업들은 오늘 약간 되돌림을 보이겠고요. 반도체에게는 전반적으로 호재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의 주가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부터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 또 마지막으로는 한중 간의 정상회담까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디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지 저희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빅 이슈로 넘어가기 이전에요. 이 주말 이슈 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괄적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이 소식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선물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완전히 다시 한번 철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 중국은 대규모 대두 구매를 재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미국이 협상 카드로서 대두를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리 정부가 그간 선을 그어왔었던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오늘 관련 움직임이 나올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더. 네, 자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사실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좋았습니다. 다우가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S&P 500이랑 나스닥이 지금 사실 뭐 지난 8일이었죠. 거의 뭐 20일 정도 됐는데 지난 8일 이후로 다시금 올라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상승인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좀 CPI 지수 나와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통계국장 앉혔고 이거 뭐 맘대로 주물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 저 요소에 들어있는 거 조작하면 그만 아닌가요? 뭐 트럼프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거 다 공무원들 다 나갔잖아요. 지금 이거 발표한다고 원래 이거 지금 10월 10일인가? 발표됐어야 될 게 지금 미뤄졌잖아요. 네. 공무원들 다시 다 들여가지고 이거라도 발표해라 한 건데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연준이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지금 자료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네, CPI 지수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CPI는 전년 대비 3.0% 상승, 전망치 3.1%를 하회했고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대비 3.0%,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전망을 모두 밑돌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거비, 항공료, 의류 등이 상승했고 자동차 보험과 중고차, 통신은 하락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0.2%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고용지표가 누락된 상황에서 나온 만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참고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연준은 고용 약화를 근거로 연내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98.3%, 12월 추가 인하 확률도 91%에 달합니다. 네, 일단은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좀 세무 항목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뭐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 때의 지표들이 다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도 이제 트럼프도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연준이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헤드라인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고 이 지금 그 저희가 있죠. 슈퍼코어 CPI가 있겠죠. 전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헤드라인 CPI가 보통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 CPI죠. 네. 그래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 지금 그 3.0인데 지금 예상치는 3.1입니다. 전달 대비는 0.3 늘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여 지금 음식료랑 그 식음료랑 저기를 빼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에너지를 빼면은 예. 이제 코어죠. 그다음에 그 슈퍼코어는 이제 거기서 렌트비까지 빼면 주거비까지 빼면 슈퍼코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근원이라고도 하고 슈퍼 근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예상치 하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욱더 안에를 파고 들어가 보니 네. 지금 그 렌트비가 안정됐다는 부분에 지금 집중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거비죠. 주거비가 안정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3.63%였는데 9월 달에 3.58%로 상승을 했지만 내려갔고요.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지금 다 세부 항목을 보면요. 예. 서비스 지수가 다 낮아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세부 항목별로 다 나오는데 네. 치과 의사 비용도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뭐 그 계속해서 그 주장을 했던 트럼프 반대쪽에서 주장을 했던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예. 1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충격을 그분들이 거의 받지 이제 않았다. 그분들이 예. 이제 근거를 갖고 오려면 그거에 맞는 자료를 이제 들이미셔야 될 거예요.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떠들었지만 결국 트럼프 말이 맞았거든요. 이건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 얘기한 대로 관세에 대한 영향은 없다. 얘기했잖아요. 영향 없습니다. 한 개도 없었어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었다면 그거에 맞는 자료를 이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었고요. 휘발유 가격의 일부 상승이 있었다. 하지만 주거비가 안정됐기 때문에 CPI가 안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도 이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코어 CPI, 슈퍼코어 CPI 왜 얘기했냐면은 파월이라던가 연준 의원들이 예전에 슈퍼코어 CPI를 더 본다. 그리고 물론 연준이 공식적으로 보는 건 PC이고요. 네. 왜냐하면 슈퍼코어를 보는 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변동성이 큰 거 빼고 네. 휘발유 가격은 특히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죠. 일단 주거비까지 빼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슈퍼코어 정말 핵심만 남는데 예. 그 핵심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라인 CPI는 상승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코어 CPI랑 슈퍼코어 CPI는 아예 그래프 자체가 꺾였습니다. 보이시죠? 헤드라인 예. CPI 다시 보여드려요. 헤드라인 CPI가 위로 치솟았어요. 예상치 하회했을 뿐이지. 근데 코어 CPI랑 슈퍼코어 CPI는 아예 네. 그래프 자체가 꺾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네. 연준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네. 파월이 뭐 레임덕에 걸려서 할 말이 없는 걸 수도 있고 할 말을 한다고 해도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원론적인 얘기죠.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 연준의 이중 책무에 대해서 열심히 뭐 하겠다 하면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나는 자료를 열심히 들여다볼 뿐이다. 이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뭐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주장이요? 그 예전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서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 이 말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참조한다는 슈퍼코어 CPI가 내려갔기 때문이죠. 네. 휘발유와 주거비가 제외한 슈퍼코어 CPI는 심지어 이제 내려갔다라고 지금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무조건 올해 이제 12월까지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 2번은 확정적인 것 같고요. 마이런 이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대로 뭐 0.5짜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표가 트럼프 쪽으로 많이 쏠렸죠. 계속 네. 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그렇다 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표 대결이 됐어요. 보우먼 이사나 윌러 지금 이사 다 트럼프 편이고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있고 0.25는 확정적이고 0.5가 하나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렇게 CPI가 내려가 버렸으니 PC도 이제 뭐 물론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셧다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급하게 해서 썼거든요. 아니 놀고 있었죠. 무급휴직으로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를 떠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자료 빨리 조정해서 넣어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놀았는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지표를 발표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나마 하나 있는 CPI. 그나마 지수. 하나 있는 CPI가 네.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쨌든 셧다운이 길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정부 부처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네. 자료를 조합할 시간조차 없어요. 네. 뭐 정확한 지수라고 봐야 될지도 사실 지금 의문이 상황인데 일단은 물가 안정이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금리 2차례 인하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슈 함께 볼까요? 다음 이슈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관련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이며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최종 조율을 마쳤는데요. 그는 양국이 무역 합의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준비로서 양국이 무역 휴전의 틀을 다시 짜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당초 12월부터 히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양국 간 협의로 일정 기간 유예될 전망이고요.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강력한 협상 지렛대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펜타닐 통제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 구상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라면서 이제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좀 전술적인 스탠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인지 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 뭐 사람들은 이제는 뻔하다. 타코 전략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됐지만 뭐 최종적으로는 가봐야겠죠. 11월 1일이 돼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11월 1일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하는. 지금 뭐 없잖아요. 이제 악재가. 이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악재가 그 대법원의 판결. 예. 대법원에서 관세를 만약에 불법으로 판결한다. 그렇죠. 완전히 이제 무효화시킬 그러면은 수 이게 있는. 굉장히 그렇죠. 그동안 네.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전 사실 그거- 근데 또 그것마저도 네.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쵸. 트럼프가 지금 확신하고 있고 트럼프가 아예 거기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저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미국인들이 선택한 길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아까 말한 대로 연준은 2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폭에 대한 문제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주식시장이 일단 호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서브프라임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을 풀려고 금리를 내리는 거라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 판단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건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호재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도 지금 이게 완화되는 움직임이니까 그것도 호재고 대법원의 판결 하나 남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바로 크리스마스 랠리로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어떤 그 거품 논란이 오히려 거품이 아니고 거품이 여기서 조금 더 붙어야 된다. 오히려 그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11월 1일이 기점이죠. 11월 1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100% 150% 관세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그냥 그렇죠. 평탄대로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 개가. 아까 그 말한 거 그 대법원도 이제 그 사실 지금 구조 자체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공화당 쪽이. 네. 그래서 하급심하고는 또 다르게 나올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없지 않나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요. 증시에 그렇죠? 네. 증시도 이거 주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볼 악재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거 빼고는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뭐 크게 뭐 주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느 요소가 지금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랠리를 즐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해 나가겠다. 뭐 어떻게 보면 최종 합의 조건이 두 정상에게 달려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그건 스코펜서 장관 맨날 그 얘기잖아요. 미국 그 그리어 무역부 대표랑 맨날 둘이 우리가 프레임워크는 짰다 틀은 하지만 최종 도장은 두 분이 해야 된다. 맨날 마지막에 공을 넘기죠. 어쨌든 제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맨날 자료화면이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났던 때가 일기 때예요. 그 자료화면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이제 푸틴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번에 만나서. 네. 시진핑하고 좀 빨리 만나서 그림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제발 시진핑하고 정말 통화를 했는지 친한지 시진핑 입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만 만나면- 얘기를 하니까 예. 답답해요. 네, 이번에 이제 만나면 또 어떤 다른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소재가 등장을 할지도 어쨌든 뭐 궁금합니다. 펜타닐 얘기를 네. 맨 처음에 인사로 꺼낸다고 했는데 참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펜타닐 이슈도 네,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민감하잖아요. 같네요. 네, 어쨌든 증시에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와 IBM의 협력 소식입니다. IBM이 AMD 칩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AMD 주가 7.6% 급등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IBM은 AMD의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칩에서 양자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기술적인 돌파구로 평가됩니다. 지난 8월 AMD와 IBM은 양자 컴퓨팅 협약을 체결했고 IBM은 2029년 상용 양자 컴퓨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는데 리게티 그리고 이온큐 등이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한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양자칩 윌로우와 양자 컴퓨팅 칩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 내 실질적인 기술 돌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AMD와 IBM의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 양자 컴퓨팅 개발 협력인데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네. AMD 이거 좀 AMD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이거 리사 수원이 대박이네요, 진짜. 이게 대체 어떤 협력인가요? 아니 일단은 그 양자 컴퓨팅이 그 미친 컴퓨터잖아요. 세계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천재 아이가 있어요. 네. 얘가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는 현우진 강사님 뺨을 칠 정도로 수학 문제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좀만 더우면 얘가 컨디션이 급전직하면서 1 더하기 1도 못 풀어요.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아니 그게 그럴 바로 수가 양자 있나요? 컴퓨팅에 들어가는 큐비트라는 칩. 그게 칩이 들어가서. 큐비트라는 칩이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그게 그 슈퍼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뛰어넘는. 근데 그게 열에 약하고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류를 해결해주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걸 IBM이 지금 만들었는데 양자 컴퓨팅 오류 수정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거죠. 얘가 너무 더워서 수학 천재인데 원래 네.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네. 그럼 그때 과외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그걸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해줘야 되는. 근데 문제는 그 과외 선생님이 돈이 많이 드는 과외 선생님을 써야 돼요. 얘를 지금 큐비트라는 지금 부품 학생으로 치면 학생을 지금 다시 그 수정을 하려면 예. 그런데 이번에 IBM이 연구 논문을 냈는데 그렇게 비싼 칩이 필요가 없이 AMD가 만든 FPG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그냥 상용 반도체 일반 상용 반도체인데 뭐가 틀리냐면은 회로를 그 맞춤형으로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약과를 샀는데 약과에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그 그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저 사장님 그 약과에 꽃무늬 말고 다시 그냥 저 곰돌이 그려주면 안 돼요? 그럼 곰돌이를 그릴 수가 있는 반도체예요. 근데 싼 반도체죠. 그러니까 아주 싼 건 아니고 그런 슈퍼칩, 엔비디아의 슈퍼칩보다는 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칩인 거죠. 근데 그 칩만으로도 IBM의 양자 컴퓨팅 오류 수정 알고리즘에 딱 맞는 칩이 된 거예요. 네. 그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AMD가 지금 여기서 어떤 씬에서 어떤 존재감이 돼버렸냐면 엔비디아 슈퍼칩에는 못 미치지만 AMD를 차선으로 선택해서 인텔의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얘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은 엔비디아를 제치고 AMD가 여기서 혹시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죠. 네, 지금 2029년도 이제 IBM이 양자 컴퓨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봤지만 AMD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의 어떤 과열 초급에 진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됐었는데 이 소식이 뭔가 또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제이 갬베타 IBM 연구소장이 말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싼 칩이 아닌 시중에 AMD 칩에서도 지금 우리 IBM의 양자 컴퓨팅 오류 수정 알고리즘이 작동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양자 컴퓨팅 시대가 와버리면. 그럼 이제 AMD는 지금까지 인텔의 시대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AMD는 그냥 그거였어요. 인텔 게 비싸서 좀 싸구려 컴퓨터 사자고 AMD CPU 달린 거 좀 싸니까 300만 원짜리 인텔 CPU 들어간 거 사려다가 비싸 그냥 150만 원짜리 AMD 거 이거였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2인자 쪽이 아니라 지금 이게 완전히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AMD가 지금 신고가를 간 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가 향유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 파일을 나눠 먹으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서 밸류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추가적인 밸류가 더해질 그러니까 수 지금 있는. AMD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왜냐면 엔비디아에 비하면 네. AMD는 역사적 신고가를 간 게 가장 최근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AMD는 액면 분할도 안 했고, 네. 그래서 AMD의 어떤 그 위의 폭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업들은 참 이런 게 매력적이에요. 누구 하나가 앞서 나와가지고 뭐를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또 완전 새로운 물결을 갖고 와서 새로운 땅을 파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계속 넓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에너지가 네. 소진이 안 되고 에너지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죠. 약간 확대해 나가는. 이게 정말 괴물들이 너무 득실득실한다는 게 여기서도 지금 느껴지는 게 이러고 있다가 또 지금 인텔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텔도 지금 다 죽은 줄 알았더만 끝에서 극적 부활을 하면서 권토 중래를 또 노리고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엔비디아, AMD가 또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인텔이 예전에 왕자를 또 노리고 또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그렇기 있다고 때문에 봅니다. 네. 어쨌든 양자 컴퓨팅 시대가 지금 굉장히 다가온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여기서 또 선점할 게 누군가. 우리가 항상 경험했잖아요. 어떤 시대가 바뀔 때 거기서 선점하는 기회가 생겨요. 항상 후발주자에게. 이 계속해서 되는 시대에서는 1등, 2등을 역전하기 어려워요. 3, 4등이 계속 그 순서대로 가는데 어떤 새로운 물결이 딱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갑자기 안 보이던 후발주자에서 1등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게 한번 속가내면서 바뀌어야 돼요. 그때가. 우리 그 마찬가지예요. LGU 플러스 통신이지만 네. 똑같잖아요. 항상 3위를 하다가 언제 기회가 생기냐면 5G가 나올 때. 그렇게 뭔가 새로운 뭔가 물결이 새로운 게 등장했을 바뀔 때, 네. 그렇죠. 후발주자가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어떤 그쵸. 혁신적인 뭔가를 딱 아이템을 갖고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갑자기 1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이번에도 좀 AMD가 그런- 지금 뭔가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네, 기대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 이슈 함께 볼까요?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또다시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테슬라가 도입한 매드맥스 모드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 요청 및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모드는 기존 허리보다 한 단계 빠른 공격적 자율주행 모드로 시속 85마일까지 속도를 높이고 급차선 변경 등 위험한 주행 패턴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스포츠카처럼 빠르고 부드러운 주행이라고 홍보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제한 속도 초과 주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국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FSD 탑재 차량 약 290만 대가 포함되며 당국은 적색신호 위반, 충돌 등 58건 이상의 사례를 검토 중입니다. 이 중에서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진 사고 건수도 꽤 막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FSD 기능 제한 또한 리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매드맥스 기능이라는 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인가요? 그 기능이 매드맥스라는 거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예. 이 팬들이 붙인 거죠. 아, 매드맥스 네네. 영화 아시잖아요. 아, 이게 우리 팬들이 킬링 붙인 타임. 이름이군요. 네. 매드맥스 다 때려 부시고 자동차 막 폭주하고 있잖아요. 사막에서 네. 매드맥스. 그것처럼 미친 기능인데 갑자기 급가속하거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저기가 있어요. 지금 뒷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요즘에 이게 사실 FSD 이거 만약에 여기서 꼬꾸라지면 테슬라한테 치명적인 거 아시죠, 지금? 왜냐면 지금 캐시우드라던가 데나이브스가 부르짖는 게 가장 지금 밸류의 가치에서 가까운 게 FSD예요. 다른 거 옵티머스니 인공지능은 좀 멀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앨런 머스크가 이게 약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가치를 깎아먹을 수 있는 불안정성 네. 물질 같은 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 FSD 전면 이거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전수조사를.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까? 우리가 구글의 웨이모가 이렇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척을 지니까. 지금 이분이 이 도로교통안전국장 있죠. 이분이 미국 항공운輸국 나사 임시국장을 겸직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만 운영하는 게 스페이스 X도 운영하고 있죠. 스페이스 X가 그동안 나사가 할 일이 없어서 계속 놀고 있어서 실력이 없어져가지고 스페이스 X한테 많이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달 착륙선 개발을 고의 지연한다고 하면서 스페이스 X랑 기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트럼프도 이 말 했었죠. 그런데 그랬더니 머스크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X에다가 더피 장관이 나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더피를 더미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더맨더머 아시죠? 네. 바보라고 하고 IQ가 2자릿수인 사람이 어떻게 나사의 책임자냐 이렇게 아니,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앨런 머스크 잘 아시잖아요. 자기를 네. 가장 사랑하고 테슬라 $600를 부르짖는 댄 아이브스가
그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한마디 울리자 그 밑에다가 셔럽이라고 단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지금 뭐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을 네. 나눴지만 목표가가 지금 $600도 있지만 사실 $150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해버리면 지금 뭐 주가가 근데 뭐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마이웨이잖아요. 네. 네, 이분은 마이웨이여서 자기의 어떤 그 관종기를 수그리지 못해요. 그걸 수그렸다면 트럼프랑 이미 저런 사이가 아니고 아직도 네. 도저히 일을 하고 있겠죠. 네, 뭐 전기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10년 내에 생산이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스텔란티스 전 CEO가 이런 발언을 또 내놓았는데 뭐 맞아요. 저희가 지금 바라볼 거는 사실 말씀하셨듯이 FSD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예. 그래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네. 이런 새로운 어떤 그 기술들은 정부랑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법규를 다 새로 제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자율주행도 하나둘씩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다 도로교통 안전국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 척을 져버리니, 아니 그 장관 보고 덤이라고 욕을 했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겠어요? 지금 네. FSD 전면 조사를 안 하겠으며 네. 자율주행 허가를 잘 내주겠냐 이거죠. 오스틴에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구글 웨이모는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앨런 머스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랑 똑같아요. 제가 진중한 걸 해도 자꾸 농담을 하듯이 그건 본능이라 앨런 머스크가 어쩔 수 없어요. 그 청소년기 시절부터 이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고라도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의 미래에 투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저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거고, 네. 지금까지는 사실 저렇게 어떤 관종기라던가 돌발 행동에도 불구하고 네. 테슬라의 압도적인 성장력으로 다 해치고 주가가 신고가를 가니 이게 다 수면 아래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전부 다 밀집돼서 순간 초대형 악재로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그 순애보적인 사랑을 보였던 그분도 또 다 돌아서게 되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테슬라가 항상 불안정성이 커서 전 사실 페라리가 더 좋다고 얘기를 맨날 했거든요. 예. 약간 결은 다르지만 저 저번 그냥 주에도- 차라리 예. 명차나 이런 안정적인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안정성을 이게 추구하시는 사람의 분들은 판단인데 예. 이 CEO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리스크가 항상 지적이 크죠. 계속 되고 예. 있잖아요, 지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위험성이 네. 있는데 그게 왜 계속 눌러지고 있냐면 주가가 최고가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미워도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가고 당신 계좌를 열어봐. 퇴진연금 계좌가 부풀고 있는데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네. 아주 그냥 극과 극의 사상주의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상 자기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고 계좌가 부푸는데 안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네. 지지율은 올라가는 것이고 이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언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FSD 이 부분에서 교통국장하고 척을 지는 바람에 네. 전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긁어부스럼하면 안 될 텐데요. 정말 이런 악재가 계속 등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트렌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대차와 한화오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음이 많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입니다. 현대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현대건설 이 현장에서 불거진 논란, 바로 임금체불과 심지어는 인권 논란이 있네요.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즈니스 휴먼 라이츠 리소스 센터의 보도입니다. 자, 전직 근로자 2명이 이 미지금 임금 소송에서 43,000달러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현장 내에서 지금 차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청업체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임금 체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네. 이 사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 조지아 공장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이민 단속국이 해당 이제 공장을 급습을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 한국인 근로자를 갖다 체포했는데 이제 거기에 상당한 어떤 우리가 인권 유린 수준에 너무나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러 갔는데 그 인권 유린 수준의 처우를 받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심지어 뉴욕타임스까지 그 조지아 공장에서 산재가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면서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산재라는 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푹 터진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조지아 공장의 어떤 근로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식이 되게 열악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그런 일이 또 터졌다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지아 공장에 좀 화면에 보시는 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그 공장이 되게 크니까요. 짓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현대차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파견 근로자라는 형태로 이제 직원을 채용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견 근로자 형태로 채용했으니까 임금을 주지 않은 문제. 뭐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 그러니까 그 수당을 갖다가 주지 않은 문제를 갖다가 현대차 직접 물을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건 현대차도 그런 어떤 파견 하청 직업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어떤 근로자 어떤 그 처우나 관리에 참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게 43,000달러 배상하라고 텍사스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들이 소송을 하면서 43,000달러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더 나가서 법원이 43,000달러를 한 우리나라 돈 6,300만 원 되죠. 43,000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은 현대차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하청 기업 사이에 분명한 근로자에 대해 잘못 처벌했다, 잘못 대우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하청업체 상대라고 해도 사실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라는 게 화면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게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유일한 기업이 유일한 완성차 기업이고 한때는 이제 삼성도 이제 완성차 진출했었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IMF 이전까지는 독립적인 기업이었다가 IMF 이후로 이제 안 좋아지면서 현대차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유일한 완성차 기업인데 그런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현대차가 또 부단한 노력을 갖다 해서 현대차가 지금은 완벽하게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머무르면 기업이라는 것은 머무르면 결국 이제 후퇴하거나 도태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머무를 수는 없고 거기서 더 어떤 도약을 하려면 2등 기업, 1등 기업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근로자의 산재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현대차가 이제 2등 그룹이 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조지아 공장에서 하더라도 23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현장에서 부상자 죽진 않았지만 부상자가 53명이나 발생했다. 이 점은 사실 현대차의 어떤 최대 강점인 속도전에서 좀 더 이제 뒤로 물러서면서 이제는 품질 경영과 기아차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 갖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정유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사고방식과 시각을 바꿔야 된다. 과거에 현대차 이끌었던 속도전을 바탕으로 3위까지 올랐다면 이제는 2등 기업과 1등 기업이 되려면 다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현대차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산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근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예. 이 조지아 공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공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요?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라는 게 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 더 많고 그렇다면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런 어떤 산재 사고가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산재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현대차 이제 그 조지아 공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전주 공장에서도 주로 트럭을 생산합니다. 네. 전주 공장에서 산재가 있었고 그리고 울산 공장 산재가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그 두 공장 중에 한 군데에서는 혈액암이 발생을 하면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혈액암이 발생한 근로자 사망했는데 통상 혈액암이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혈액암이라 하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혈액암이 백혈병으로 생겨서 국내에 많은 이슈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차도 사실은 이제 그 백혈병과 혈액암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산재 사고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사고인데 국내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현실이 없는 것이냐, 실체는 있는 것이니까 현대차는 이런 관점에서 보다 더 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로자의 안전, 복지, 건강을 갖다가 먼저 이제 그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산재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급차 이미지로 좀 변신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현대기아차는 그러니까 가성비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고 유럽 시장 진출하면서 오늘의 3위 기업이 됐지만은 현대차는 사실은 벌써 한 10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과거의 싸구려 브랜드에서 넘어서서 고급차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면서 성공주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제 제네시스를 갖다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는 완전히 폐차 수준이 됐지만 타이거 우즈의 생명은 이제 지장이 없으면서 현대차 제네시스가 타고 안전하구나 알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이제 산재가 국내에서 터진다면은 이것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된 이제 미국 시민자들이 현대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구나라는 이미지의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된다면은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비롯한 전체적인 이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럭셔리 브랜드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도가 사실은 이제 무위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산재 사고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되게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더 이상 뭐 본사 차원에서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라 하청 전반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관리와 또 감독이 필요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고요. 캐나다, 아시아와의 무역 확대로 탈미국 의존 가속화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카니 총리가 이제 뭐 트루도 총리 다음으로 이제 임명이 된 총리인데 인도와 중국과의 협력 재개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목표를 밝힌 게 지금 비미국권 무역 향후 10년 내에 3천억 달러 확대를 지금 목표로 밝혔습니다. 사실 뭐 지금 캐나다랑 미국이랑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가운데 지금 다시 협상이 재개가 되긴 했지만 관세 협상 또한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인들한테 너네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장 좋아하고 어떤 나라를 우방 국가로 인정하느냐라 물으면 대부분이 캐나다로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니야? 아니, 우리 캐나다와 친해. 심지어 캐나다는 이렇게 국경도 맞닿아 있는데 거의 뭐 국경이라 할 수 있는 경비대 수준에 뭐 이렇게 군인도 배치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같이 국경을 맞닿아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엄청난 전쟁 수준의 어떤 특히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멕시코의 불법 근로자들 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캐나다를 최우방 국가로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이번에 접어들면서 뉴스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의 카니 총리 말고 그 전에 트레도 총리가 있을 시절에 결국 정상끼리는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정상끼리 통화를 하면서 둘 다 영어를 쓰니까요. 거의 욕설 수준의 통화가 있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인 간에도 통화를 하면서 기분이 나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욕설 수준의 대화를 잘 하진 않는데 양국의 정상들이 그런 수준의 대화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대화가 험악했으며 양국의 어떤 입장이 팽팽했는가 알 수 있는데 트레도 총리의 후임인 이제 카니 총리 역시 여전히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정이 완료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완료가 안 됐죠. 캐나다 완료가 안 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와, 여전히 큰 진통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미국의 얽매일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되니까 미국의 어떤 무역보다는 다른 국가의 무역에 대해서 더 활로를 뚫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길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미국의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 이제 무역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현명한 처사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계속 못 살게 부술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심지어 캐나다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러시아나 중국처럼 미국의 다른 방식 로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카니 총리는 이제 현명하게 그렇다면 미국의 비중을 줄인 대신 미국과의 무역 거래를 갖다 줄인다보다는 비중, 그러니까 캐나다의 전체 무역의 규모 늘려겠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경주에 옵니다. 네. 경주에 오니까 그 카니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을 해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회담을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뭔가 긴밀한 관계를 터야겠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은 이거 뭐라 표시하냐면 인도 퍼시픽, 그러니까 인도와 그 태평양과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무역 국가의 어떤 그 거래를 갖다가 더 증진시키겠다. 현재는 미국과 그 무역 규모에 비해서 인도 퍼시픽 무역 규모가 거의 어떤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니까 더 늘리겠다는 것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고 카니 총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월 말에 이제 카니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그런데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캐나다와 한화오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약간 큰 구조에서 아까 한국도 무역 규모를 늘리겠다 얘기했는데 거기서 지목한 기업이 어디냐면 하나오션입니다. 왜 하나오션 지목했느냐? 캐나다와 한국, 그다음에 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캐나다가 잠수함을 갖다 발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러시아도, 캐나다도 지도를 보시면은 당연히 러시아랑 또 이제 맞붙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그 태평양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랑 맞붙어 있고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 해양의 어떤 해군을 갖다 증강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있던 해군의 잠수함이 상당히 노후화됐다. 그래서 새롭게 잠수함을 발주하겠다. 근데 발주하겠다 그러는데 이 물량이 무려 이제 64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오션 입장에서 이 물량을 따내느냐 따내지 못하냐는 하나오션 이제 큰 어떤 그 전기가 마련되고 이래서 하나오션이 공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캐나다 카니 총리 방문을 하면서 하나오션의 조선소를 갖다가 이제 방문할 거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 입장에서도 캐나다 입장에서도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 규모를 갖다 더 늘리면서 그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그 북미의 캐나다의 이제 방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또 원팀으로 참가하는 수주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규모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은 해주셨는데 경쟁사도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부터 네 곳이었는데 예. 두 곳은 이제 탈락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2에 있는 것이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독일의 예. 티센크루프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한 팀을 이룬 원팀 코리아가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기업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니 총리가 이제 울산의 사업장을 거제도 사업장 방문하면서 하나오션을 방문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그 캐나다의 캐나다의 실무진들은 그 거제 조선소를 탐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국방이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이제 64조, 65조에 대한 거액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 규모가 크냐? 사실 잠수함 12척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잠수함 발주한 다음에 반드시 AS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오션이 카니 총리의 방안에 엄청 공들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이제 그 밀착 마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오션과 우리나라 조선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순방이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무역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0월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이번 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대형 이벤트들이 많은, 심지어 기업 실적도 아주 우리나라를 따진 빅테크들의 실적이 몰려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주요 내용들, 시장 내용 중심으로 좀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을 이제 첫 기사로 가져왔는데요. 보시죠. 4,000피 고지가 코앞이다. 에이펙, FOMC에 쏠리는 눈. 예. 여기에 사실 제목에 다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이달 말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30일 이 코스대로 쭉 진행이 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또 우리와 관련된 지금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번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메가 이벤트들이 지금 몰려 있고,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난주 주말까지만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제 우리는 준비 다 됐어. 한국만 오케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압박이긴 하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좀 해오질 않은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서둘러서 합의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나오면 이제 우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우리도 그냥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만한 내용이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추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또 그 다음 날 있는 미주 정상회담 역시 이제 이번에 특별히 뭐가 되지는 않더라도 주말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일단 히토류 관련돼서는 베스트 장관 1년 금지나 이런 부분들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합의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미중 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또 노이즈들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역시 FOMC죠.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번에 25pp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연준에서 나오는 최근 분위기, 또 파월 의장의 최근 나온 얘기들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이번에 25pp 내리는 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럼 시장의 관심은 12월 달에 또 내릴 것이냐. 그래서 올해 얘기했던 하반기에 3번 인하가 다 기정사실화 될 것이냐. 이쪽으로 또 포커스가 옮겨질 것 같은데, 일단 CPI가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쪽 경제 일정으로는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잇따릅니다.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27일, 그다음에 오늘 있죠. 그다음에 29일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30일 날 삼성전자 이제 본실적 발표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또 2차 전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잇따라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만 있는 게 아니라 PutureM, LNF 등등등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한몸에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지금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번 주에 나올 실적에서의 결과가 이제 이 펀더멘탈 관련된 지금까지 2차 전지주들의 강세 배경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ESS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탈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2차 전지들 이 강세의 지속성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환율 얘기도 좀 월요일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못난이 원화라는 제목을 좀 쓸 정도로 최근에 원화 가치가 좀 약하죠. 우울한 성적표하던 이유는 이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분석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가 이게 이 표는 없던데 이 신문에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난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2.39% 하락을 했습니다. 이 1,440원대까지 야간장에 근처까지 갔었고요. 1,439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4원이나 한 주 동안 좀 올랐고요. 최근에 보면 엔화가 마이너스 3.1%, 유로화가 마이너스 1.1%, 파운드화 마이너스 0.86%, 캐나다 달러가 마이너스 0.75%, 대만 달러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는데, 엔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총리가 바뀌면서 총리의 유동성 확장 정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엔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 말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반면에 위안화, 스위스 프랑은 오히려 달러보다 더 가치가 올라가는 절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다른 주요국 통화들에 비해서 유난히 조금 더 특별한 뭐 재료가 없는데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 원화 가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한미 협상,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 요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는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계속해서 해외 투자, 미국 투자를 늘려가니까 결국 달러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학개미들이 미국 투자, 그러니까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내 투자는 지금 사실 아시는 것처럼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3,900선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갈 때 외국인은 최근에 좀 주춤하니까 기관이 올라가고 개인은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결국 개인은 아직 국내 시장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 생각이 아직은 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가만히 놀고 있느냐? 아니죠. 미국 시장으로 해서 투자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달러 값이 올라가고 원화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환전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1,330원대 중반 이렇게 떨어지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가격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1,400원대의 뉴노멀 이 얘기도 결국은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오늘 앞서서 좀 땡겨봤습니다. 현대건설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로 미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본 설계를 맡았는데 사실은 뭐 EPC 그러니까 설계 뭐 부분도 시작을 해서 조달 시공까지 아마 현대건설이 다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 나라 빼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만우가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가가 미국의 이 조선 제조업을 이제 키우겠다, 부흥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걸 우리가 제안했던 게 마스가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미 이제 경주에서 열릴 이제 에이펙 정상, 부산에서 열린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좀 제안을 아마 이미 했겠죠. 얘기가 나오는 게 만우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력 이익을 이제 부흥을 시켰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두 번째 어떤 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만우가 프로젝트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실행해서 옮길 수 있는 회사가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뭐 몇 회사 정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등등 이 원전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없으면 미국의 만우가도 없고 미국의 원전이 중국의 원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말에도 뭐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원자력과 좀 중국의 원자력 기술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전을 좀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원전을 좀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SMR 얘기를 하고 좀 SMR 언제 짓을지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업도 그렇습니다만 조선업을 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고 미국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전업 수준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미국이 원자력,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프라가 전력 공급인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원전이나 SMR 이쪽인데 이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우가 협정도, 만우가 프로젝트도 상당히 이번 협상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요. 그걸 할 수 있을 때 이제 선도적으로 앞에서 EPC 작업을 할 수 있는 설계, 용역, 그다음에 실제 시공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하게 몇 안 되는 회사 현대건설 실제로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원전주들이 실체보다는 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체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지난주에 좀 주가 많이 움직인 것도 결국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좀 미리 새 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펀드 와치 가보죠. 지난주까지도 2차 전지주들이 ETF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성과 탑5 보시죠. 1, 2, 3, 4, 5 중에 4개가 2차 전지입니다. 아주 CG를 잘 뽑으셨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조선.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게 그대로 좀 반영이 돼 있죠.
확실히 이제 1위는 레버리지 1위, 2위, 3위까지 세 개 1등, 2등, 3등은 레버리지 상품들이었고 20%에 육박하는 또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냈고요. 그다음에 4위와 5위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인데 뭐 사실은 레버리지 상품에 뭐 비합이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2주 연속 2차 전지 기주들이 강세를 보여왔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가 2차 전지주들이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식형 펀드 수익률 3% 정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주 동안 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ETF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좀 저조해서 0.5% 수익 내는데 그쳤고요. 지역별은 일본이 여전히 강합니다. 3%.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훨씬 나았고요. 개별 상품 중에 미래에셋의 인도 레버리지 ETF가 7%. 레버리지까지 썼는데 7%인데 인도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주 딱히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한 주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투자, 좋은 결과 또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가 5% 올랐고요. 또 코스닥도 상당히 2.7%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유동성과 또 실적, 정책까지 삼박자가 뭔가 골고루 맞아 떨어진 그런 탓인 것 같은데 여전히 환율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습니다만 외인 수급은 탄탄하네요. 일단 지난주는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정말 화랑장이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단연 글로벌 1등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5%대 5.1%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2.7% 상승인데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한 중상위권은 되는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유독 홍콩, 일본 증시가 3% 중반 이상의 상승을 했고 미국 나스닥은 2.3%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예나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역시 이제 고공행진을 지속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좀 그렇게 크게 이거에 대해서 증시가 영향을 받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기업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WTI를 포함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 중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이제 4% 아래대로 갔다가 다시 4% 전으로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금리 수준을 제외하고는 환율이라든지 유가는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 보시면 2주 전에 이제 급락을 유발했던 미국 지방은행들의 어떤 리스크가 과거 대비는 크지 않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증시 이제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개별적으로 신형 아이폰 판매 호조로 애플이 신고가를 기록했던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것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다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 인텔이 예상의 깜짝 실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동방 상승을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LG화학에 대한 저평가 의견이 나오면서 네. 여기에 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화학주 반등 그리고 2차 전지 상승에도 도움을 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간 단위 수급을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하던 그 외국인이 네. 지금 8주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 전환을 했는데요. 외국인 매도 물량을 기관이 전부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다행이네요.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한 1조 원 가까이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1,080억 순매도했는데 업종으로 보면 순매수했던 업종도 있는데 화학, 조선, 보험업은 순매수했고 철강, 자동차, 기계, 증권업은 순매도했습니다. 지금 종목으로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3,400억 순매수한 삼성전자가 1위였고요. 네. 3,100억 순매수한 하나오션이 2위, 그리고 1,700억 순매수한 현대로템이 3위를 기록했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1조 3,800억 매도한 SK하이닉스가 1위, 그다음에 1,800 순매도한 네이버가 2위, 1,300억 순매도한 현대차가 또 있었습니다. 수급에서 좀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률이 네. 순매도한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뒤쳐졌다는 점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면 기관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한 주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뭐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상당히 매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내는 흐름들이 현물 시장에서 나왔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보자면 코스피 지금 이 시각 외국인들이 오히려 9천억 원 가량 선물은 사들이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네요. 이어서 이제 올해 2025년도 벌써 뭐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코스피 성적을 보자면 60%나 상당히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뭐 상승 업종 수도 이달 들어서 상당히 늘었고요. 뭐 2차 전지 처럼 고개되는 업종들도 이제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런 연말 들어서 추세 전환 한 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코스피가 지금 사실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네.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상황인데 이것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 전체 전망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4천선을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 상황은 어떤 실적이 좀 더 받침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지금 코스피가 이제 어제 그 지난 금요일까지 64.3%를 기록했는데요. 세계 주요 증시 1위를 기록했는데 근데 이게 2위를 기록한 지금 홍콩 항생 지수가 30.4%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 격차가 2위가 네. 랑 무려 2배 이상 차이 나는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고 코스닥도 보시면 이제 올해 30.2% 상승했기 때문에 홍콩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해서 연말에는 국내 양대 지수가 글로벌 1위와 2위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업종별로 보시면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전력기기와 원전 종목들로 구성된 기계 업종이 올해 무려 업종 지수가 155% 상승했고요. 그래서 1위고 증권업이 102%로 2위, 전기전자 97%, 전기가스 91%, 조선업이 포함된 운수장비업이 77%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반면 수익률 하위 업종으로는 비금속 광물이 7% 상승했고 네. 종이목재와 섬유의복이 8%대 그리고 의약품이 9%대로 부진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전체 20개 업종 중 5개 업종만이 그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습으로 네.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 5개 업종의 그러면 특징은 무엇이냐 본다면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고 있거나 또는 글로벌 수주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이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반대로 이제 시멘트라든지 제지, 의류주, 의약품처럼 내수 관련 종목이거나 아니면 통신, 응신료처럼 경기 방어 업종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역시 올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올해 주도 업종인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금융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서 이들 업종 내 종목 중에서
중기 추세가 좀 하락세로 꺾이기 전까지는 끝까지 보유 또는 눌림목에서도 신규 매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신규로 반등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미 통상 협상 체결 기대감에 일단 자동차 업종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또 화학 및 2차 전지 반등세도 강하게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신규 반등 업종 역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그런 타이밍 포착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주에 상승세가 가장 컸던 업종은 운수 장비가 10%, 건설 8%, 화학 8%, 그리고 증권업이 7%였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지난주 운수 장비는 조선업의 영향이 아무래도 가장 컸겠죠. 확실히 뭐 자동차나 2차 전지 이런 신규 반등 업종이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돌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의약품들은 그간의 모멘텀들이 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었어도 안 움직여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또 9월 CPI가 뭐 예상치를 하회하고 사실상 금리 인하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시 한번 좀 바이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릴 때가 다가온 걸까요? 네, 사실 이제 CPI라든지 어떤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후로 네. 사실 바이오 종목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좀 편차가 있어서 사실 바이오 업종을 접근하기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미국 CPI 상황을 보시면 9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9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이제 3% 상승하면서 시장 기대치인 3.1% 상승을 하회했고요. 네. 또 직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면서 0.4% 상승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를 또 하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대비 3%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각각 0.1%포인트씩 하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를 소진하면서 이제 물가 상승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실제 기업들은 고용 축소를 단행하면서도까지도 네. 제품 가격을 좀 서서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부담하는 관세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우려했었던 관세 효과로 인해서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재고가 2분기까지 이제 많이 소진된 면도 있고 또 월마트 등 주요 소매업체들이 지금 관세를 발행한 새로운 가격을 좀 책정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비용 부담은 점진적으로는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상을 하회한 CPI 지금 결과로 이번 주 있을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높은 98%대를 기록 중이고 네. 12월에 있을 FOMC에서의 추가 인하에 대한 확률도 91%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9월 CPI 결과로 물가 인상 속도 둔화를 확인했고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만큼 금리 인하 수혜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을 꼽는다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증권업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바이오는 업종 전반적인 그런 움직임보다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상당히 좀 그 내용을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형사와 중소형주사의 어떤 그 변동성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네. 대형 증권사 위주로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업종 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 좀 더 관심을 주는 전략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증시 체질 자체가 좀 커지다 보니까 체급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전처럼 뭐 금리나 뉴스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세입니다. 확실히 좀 펀더멘털 개선이 확인이 되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시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요즘인데 뭐 AI발, ESS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제 전기차가 뭐 반짝이긴 하지만 판매량 증가세도 있었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남은 연말 추가적인 상승 무난하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 관계로 네. 아직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아직은 매수보다는 중립 의견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더 이제 눈여겨봐야 할 점인데 제가 사실 뭐 증권사를 이직하는 관계로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시장의 그 흐름을 완전하게 파악하진 못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10월에는 2차 전지 반등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요 2차 전지 종목들의 10월 그 상승률을 보시면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덜 올랐는데 39.8%, 삼성 SDI가 41.5%,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65.3%, 에코프로비엠이 52.2%, 그리고 LNF가 무려 79.5%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10월에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뭐 수요 증가 기대감도 있고 또 실적 기대감, 여기에 쇼커버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쇼커버요? 네네. 네. 먼저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대장주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에 소재주 역시도 양극재를 중심으로 일회성 수익이지만 이런 거에 기반한 호조가 좀 예상되고 있고 또 좀 더 시기를 좀 확정해 본다면 내년 영업이익이 좀 올해 대비 한 100% 이상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단기 그리고 또 중기적 매수도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ESS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는 먼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밸류 체인에 ESS도 지금 포함되면서 네. 향후 수요 증가 기대감이 먼저 이제 미국 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을 유발했는데 이어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 또 이제 주가도 반등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대중국 고관세 정책을 지금 시행하면서 중국 ESS 비용 부담이 내년에 이제 5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LFP 기반의 ESS 양산을 시작한 한국 배터리는 무관세라는 점에서 미국 배터리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판매 가격 안정이 예상된다는 점도 2차 전지 전반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 거를 좀 밝게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뭐냐면 네. 미국이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함에 따라서 그렇죠. 미국 전기차 수요는 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유럽 전기차 판매가 지금 잘 좋은데 오히려 국내 셀 3사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수요는 80%를 이제 전기차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실적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산업 전망을 전반적으로 중립으로 유지하는 애널리스트가 많다라고 보이고 현재 실적 성장을 예상 바탕으로 주가 고공행진하는 반도체 업종과는 좀 더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 빈집이 많기 때문에 뚜렷한 수급 개선 종목이라든지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관심 필요한데 이번 주가 상승에 의해서 향후 공매도에 좀 신중해질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눌림목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보아야 할 종목 업종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0월 들어서 또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이 나오면 또 살짝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 주신 거 바탕으로 관심 종목이 있다면은 어떤 걸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자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정도는 관심 두셔야 되는데 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LFP ESS 시장 관련해서도 이미 17기가와트 수주를 뭐 확보한 바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내년 점유율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세일 3사 가운데 유력 실적 개선세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네. 삼성 SDI는 일단은 이제 4분기부터 미국 내 LFP ESS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2%를 보유 중인데 이것이 이제 내년 애플의 폴더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수준도 가장 셀 3사 중에 낮은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음극재에서 이제 중국산 응급제에 대해서 이제 16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비중국산 중에서는 생산 능력 1위인 포스코 퓨처엠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LNF는 일단 ESS 배터리보다 국산 배터리 가격이 경쟁이 높아지면서 신규로 이제 LFP 양극재 17만 톤의 수요가 발생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3분기부터 LFP 양극재 3만 톤을 시작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과 LNF까지 살펴봤고요. 뭐 이번 주에 에이펙, 또 FOMC, 빅테크 실적까지 주요한 이벤트들이 많죠. 주요 투자 전략 한두 마디 정도로 짧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정말 큰 이벤트가 많은데 이미 지수가 먼저 상승했다는 점에서 재료 노출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확실하게 이탈하기 전까지 급격하게 현금화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에 이격이 벌어졌다면 고점의 일부 매도, 저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고점 매도 이후에 저점 매수 전략 살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SK증권 이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